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에코마케팅의 김철웅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명하신 회사들이 모여서 자기 발표를 하는 시간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대받아서 회사 설명을 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안 갖고 왔어요. 저희 회사는 앨런 머스크가 세워서 지금 한참 주가를 발하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의 사업 아이템에서 영감을 얻어서 최근에 비즈니스 모델 확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인공위성이 필요한 많은 나라들은 인공위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역시 로켓을 만들고 제작하고 그것을 쏘아 올리는 과정까지 겪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많은 상용 인공위성조차도 필요함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있었었고, 앨런 머스크는 그 모순을 타파하고자 민간 인공위성 발사 회사를 세우게 됐었죠. 그것을 스페이스X라고 명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며칠 전에 그 모임에 갔었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저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에코마케팅의 김철웅 대표야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클럭 만든 회사, 몽제 만든 회사 하니까 이렇게 반응들을 하셨었죠. 어떻게 보면 에코마케팅 회사는 처음부터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클럭이라든지 몽제, 오호라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상품들을 알림으로써 저희는 D2C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 이렇게 아마 포지션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D2C 회사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는 수치들을 보면 저희들은 매년 89%씩 거의 90% 가까이 성장을 해왔었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률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뿐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0% 넘은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럼 밑에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밑에 또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창업한 지 17년 되었는데 17년 동안 누적한 총 미수 금액, 즉 부실랑 금액은 딱 한 건 470만 원이 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 취급 금액이 거의 2,500억 이상이 되는데 17년에 합해지면 수조 원이 됐을 겁니다. 수조 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의 미수도 발생하지 않은, 단 한 번의 손실도 없었던 회사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라는 얘기죠. 위에서 보여줬던 89%의 성장률 그리고 67%의 영업이익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는 장사를 못해서 망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광고 대행사가 파산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미수 금액입니다. 광고주한테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았을 때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그 미수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세 가지 특징을 갖고 가끔 이런 질문에다 대답을 꼭 드리곤 합니다. 그럼 에코마케팅은 광고 대행사입니까? 에코마케팅의 경쟁자는 그러면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나 혹은 온라인으로는 나스미디어 같은 회사가 경쟁자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사업 모델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마케팅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세일즈 부스팅 모델이고요. 세 번째가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사업 모델이 시작된 이유는 왜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부터 저희가 광고를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원래는 SI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스템을 공급하는 입장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광고 대행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광고 회사들을 불러다가 저희의 제품
혹은 저희 클라이언트의 제품에 대해서 광고 마케팅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뭐 예산도 물어보고 그래서 예산은 뭐 몇십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들었을 때 그래서 뭐 시장은 이렇고 크리에이티브는 이렇게 가고 영상은 이렇게 제작을 할 것이고 모델은 이렇게 갈 겁니다라는 그런 기획안을 갖고 계속 저희한테 프레젠테이션 해왔었죠. 그때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이렇게 광고비를 드리면 매출은 얼마 정도 일어난다고 예상하면 됩니까? 모든 대행사가 답이 없었어요. 그냥 깔끔합니다. 광고주의 입장에서 저는 광고비를 100억을 썼으면 이 100억에 합당한 그런 매출 금액은 얼마만큼을 예상할 수 있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어떤 광고 대행사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광고 대행사는 혹은 광고 대행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광고는 왜 기업의 매출에 집착하지 않을까? 저희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광고 대행사가 생각하는 광고의 매출,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광고의 목적은 즉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호감도를 상승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상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 갖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나머지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은 광고주가 해야 될 역할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고 한번 시장을 다시 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잠재 니즈는 굉장히 큰데 거기에 합당한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산업이 정말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었습니다. 딱 이 시장이 블루오션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광고 모델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광고의 목표를 인지도 향상으로 갖지 않고 직접 매출 증대만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투입하면 얼마 매출합니다를 정확하게 보장하는 매출로 갔었고요. 저희는 그 이름을 퍼포먼스 마케팅 혹은 퍼포먼스 개런티드 마케팅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퍼포먼스 마케팅을 소개를 했었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창업해서부터 10년 동안은 유일하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썼었던 회사였었습니다. 물론 2010년부터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주장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죠. 꾸준히 저희들이 성장을 해서 2016년까지는 매년 25%씩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부터 그 다음에 2017년까지 10년 동안 광고 시장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장의 핫한 아이템이 됐었고 광고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모바일 광고가 등장을 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검색 광고, DA 광고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전을 했었습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지금도 모바일 광고는 전체 시장의 과반수다라고 할 정도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발전을 했었으면 전체 광고 시장이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광고 시장의 성장률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이상 치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했었고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에드텍 회사들,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굉장히 멋진 사업 모델들이 선보여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체 광고 시장은 성장하지 않고 단지 기존 오프라인에서 집행되던 광고가 온라인으로 집행되는 걸로 그냥 전환하고 끝났을까? 이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답을 하나 얻게 됐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스크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고 온라인 기술이 발달했고 모바일 기술이 발달해서 광고를 운영하는 기법은 발달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광고주가 감당을 해야 되는 리스크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TV 광고를 하나 온라인 광고를 하나, 라디오 광고를 하나, 내가 일정 금액을 광고비로 투자하면 나는 파산하지 않고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한 현상은 계속됐었던 거죠. 그 결과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를 했었던 많은 대기업들만 온라인 광고로 확장하는 정도 수준이었었지, 완전히 새로운 회사들이 광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아직도 굉장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20대의 막 열혈남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됐어요. 보험이 없어, 무보험 상태입니다. 용감하게 부산까지 운전해갈 수 있을까요?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의 행동을 많이 족죄게 됩니다. 만약에 수출 국제 무역에 있어서 무역보험이라든지 신용장 제도가 없었으면 과연 국제 무역이 이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외환시장에 있어서 해칭이라는 방법이 없었으면 외환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광고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광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혹은 광고주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광고를 한 다음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없어서라고 판단을 했었고, 저희들은 사업 모델을 변환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퍼포먼스 마케팅 혹은 광고로 집행을 했다면, 그러면 광고주의 리스크를 다 우리가 떠안자. 리스크를 떠안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광고비를 우리가 먼저 선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투자된 결과에 따라서 수익 쉐어하는 모델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순간부터 광고를 적극적으로 못하던, 혹은 광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광고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저희가 취한 리스크, 저희가 테이킹한 리스크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을 당연히 청구를 하게 됐죠. 저희가 수익률이 높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률 67%는 아마 대부분 회사에서 꿈으로나 가능한 그런 수치였었을 겁니다. 그걸 저희들은 세일즈 부스팅 모델로 표현을 합니다. 광고만이 아니라 마케팅 전반 모든 것을 다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거기에 있는 비용까지 저희들이 책임지는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저희가 선투자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아주 우수한 경험 많은 직원들이 양산이 돼야 된다는 거와, 두 번째는 자본력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우수한 직원들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었고, 자금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세일즈 부스팅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다시 생겼습니다. 최근에도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스타트업 붐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사실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 IR만 들으면 되게 멋있는 아이템이고 정말 대박 칠 것 같은데, 왜 그 많은 기업들이 성공의 입구에서 좌절하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엔 그 회사들은 왜 자꾸 자기 아이템을 더 개발하지 않고, 왜 자꾸 돈을 달라고 시리즈 A니 B니 C니 하면서 자꾸 IR 하러 다니게 됐을까? 저 시간에 자기가 원래 하려고 하는 그 사업 모델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훨씬 나은데 왜 자꾸 사장의 방 안에 앉아있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 마케팅이란 부분이 사실은 되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막 뭐 매출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이니까 모든 기업들은 마케팅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기업은 마케팅 부서를 내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케팅 부서를 내재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작은 기업들, 즉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 아이템을 개발한 이후에 바로 마케팅 쪽 사람들을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계속 그로스 해킹도 해야 되고 상품 기획을 다시 하기도 하고, 여기에 또 시간을 써야 됐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야 될 지적 자산을 마케팅에 투자해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금액들, 시리즈 A니 B니 투자받아서 상당수는 기술 개발에도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무진장 많습니다. 저희는 그 영역을 저희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페이스X의 모형입니다. 기업들이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위성이, 별이, 그게 통신위성이든 기상위성이든 스파이위성이든 어떤 종류의 위성이든 개발만 하면 우리는 궤도에 올려주겠다. 저 로켓 자체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로켓을 계속 쏘아 올렸었기 때문에 쏘아 올린 데 대한 노하우도 충분히 축적돼 있고, 무엇보다도 저 로켓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우리가 주입하겠다. 우리 비용으로 다 감당하겠다. 클라이언트들은 혹은 기업들은 위성만 제대로 만드시면 됩니다라고 사업 모델을 바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케팅만 잘한다고 해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되죠. 실제로 저희가 제품도 기획을 해보고 제작도 해보고 유통망도 깔아보고 포장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CS 처리도 하고 반품 처리도 하고 크레임도 처리해보고 다양한 기업의 모든 활동들을 다 겪어봐야 당신은 제품만 만드세요, 우리가 나머지 다 해드릴게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했었던 회사가 유리카라고 불려지는 회사였었고, 그 회사의 명칭을 데일리앤코로 바꾼 다음에 그 회사를 저희 회사의 R&D 센터화 했습니다. 그 R&D 센터에서 처음 만들어냈던 제품이 클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우리 회사는 클럭을 만드는 회사인가? 맞지만 틀린 거죠. 클럭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마케팅에 성공을 해왔지만 그건 일면만 보신 거고요. 저희는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실제 R&D 차원에서 런칭을 했었던 겁니다. 너무 심하게 대박이 나서 클럭 회사로 별칭을 갖게 됐지만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럭을 런칭시키고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을 본격적으로 적용했었던 회사가 오호라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글루가였었습니다. 글루가는 되게 작은 회사였었고 불과 딱 1년 됐습니다. 1년 전에 매출액이 되게 작았었던, 지금의 한 달 매출보다 작았던 회사였었습니다. 전체 직원도 10명밖에 되지 않았었죠. 이 10명 되는 직원들을 갖고 있는 회사에 저희는 50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 혹은 세일즈 부스팅 모델을 말씀드렸을 때 아마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셨었던 것은 광고 대행사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었을 겁니다. 저희는 광고 마케팅에만 직원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계약한 그 회사의 전 직원의 몇 배 되는 직원들, 즉 오호라에만 해도 저희가 40명에서 50명 직원들이 인발부되어 있습니다. 데일리앤코 더 많이 인발부되어 있죠. 한 회사, 일반적으로 광고 대행사가 한 회사를 맡아서 운영할 때 한 팀, 보통 3, 4명이 한 팀 돼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40명, 50명이 팀이 돼서 각각 역할별로 나눠서 합니다. 그 중에는 제품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발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역할들을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품만 만들면 배송하고 크레임 처리까지 저희가 다 해결해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그 해당 기업에 전수해주고 저희들은 철수하는 모델로 사업 모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이 그렇게 익숙한 사업 모델은 아닙니다. 아마 전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자꾸 광고 대행사로 비교를 하고 있고 비교할 때 계속 나스미디어하고 비교하고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저희가 같은 사업 모델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죠. 저희는 저희와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사업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본력이 탄탄해야 됩니다. 우리 돈으로 먼저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경험치가 완벽해야 됩니다.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렵죠. 노하우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부분이 사장이 전문 경영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4년, 5년을 내다보고 수백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2, 3년 안에 넥스트를 모르는 사람들이 투자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리고 시장은 무한대합니다. 전 지금까지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업이 사회사업 말고요, 모든 사람 중에서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하겠습니다 하고 사업하는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다 돈을 벌고자, 성장하고자 사업을 시작했죠. 설립하는 모든 회사가 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저희 시장입니다. 신시장 개척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만 저희 회사는 D2C 회사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성장시켜 왔었던 회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은 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규모의 회사들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회사들도 3개나 되고요. 하지만 1년 만에 저희들은 저 성장 곡선을 그려가면서 성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슈런스 컴퍼니도 있고요, 앱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도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있고, 파이낸스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D2C에 혹은 커머스에 강한 회사가 아니고 커머스도 강한 회사인 겁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저희들이 추구함에 있어서 커머스 쪽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엔터일 수도 있고요, 게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앱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사실은 제일 어울리는 저희 파트너는 물류가 없어도 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부스팅 모델에서는 차후로는 커머스보다는 다른 쪽의 인더스트리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2년, 3년 후에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될 굉장히 많은 유니콘의 상당수가 저희 손에서 혹은 저희와 같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표이고 저희 직원들이 매일 밤새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광고 대행사가 아닙니다. 광고 대행사만이 아닙니다. 이게 맞겠군요. 저희는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나 나스미디어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 시장이 기존의 14조, 15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는 이 정도 시장에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있는 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까 보셨던 저 회사들에는 이전에는 광고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광고 시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쟁 모델은, 경쟁사는 당연히 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저희 회사의 성장을 의뢰한 저희 회사의 고객사의 경쟁사들일 겁니다. 저희 고객들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출범하더라도 저희는 그 시장에서 그 기업을 1위로 만들 자신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습니다. 그 경쟁사들을 다 이겨내고 시장의 1위로가 되고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에코마케팅은 계속 노력을 해 갈 겁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